뭐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이 관세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반등이 됐던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왔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할까?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 선별적으로 좀 알트코인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네, 오늘은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모시고선 이제 알트코인 시장 흐름과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라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조금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저는 국내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블록체인 이제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으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현재 시장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오늘 이제 촬영 일자가 이제 5월 이제 둘째 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알트코인 시장은 꽤나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트코인이 한 6%에서 7%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알트코인 시장도 다시 이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제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다렸던 이런 상승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지금 블록체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모든 어떤 알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이 동시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 자체를 이제 투기로 바라본다고 들었어요. 이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한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알트코인은 그냥 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이제 친한 친구들도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친구들은 알트코인은 그냥 뭐 도박이지라고 하는 사실 인식이 아직도 한국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알트코인 시장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이 기술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거래하셨던 알트코인들은 나왔던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그 가치를 뒷받침해 줄 만한 기술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리고 싶고 알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좀 바꾸고 싶어서 또 이렇게 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이제 진화해 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중 핵심이 된 기술이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모든 것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중앙화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중앙화된 기관들이 개입하지 않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사실 출범했던 게 비트코인이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P2P 이제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간에 인터넷에만 접속을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제 자금을 이제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15년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이제 가장 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나왔던 게 사실 이더리움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굉장히 느리고 이제 비쌌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앙화된 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이 네트워크 위에서 만약에 자신들이 다른 금융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진화시키면 비트코인만큼 더 많은 또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사실 이더리움이었거든요. 이더리움에는 굉장히 특이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A라는 사람과 이제 B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거래를 이제 할 때요. A와 B가 원하는
계약 조건들을 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입을 하게 되고 선제 조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이 계약이 이행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할 때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죠. 그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자신이 큰 자금을 거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해준 분들한테 찾아가서 사실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어떤 계약 조건을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가 다 충족됐을 때 우리는 거래를 완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번거롭다는 거죠. 중개인이 이제 끼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이제 발생하는 거고 결국 계약 당사자들이 이것들을 부담하는 것들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것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거래를 할 A와 그다음에 B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선제 조건은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어떤 부동산을 그 얼마에 이제 매각할지 그다음에 매수할지를 기입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날짜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전제 어떤 조건들, 제반 조건들을 기입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완결됐다고 이제 프로그램이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이 좀 완성되는 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을 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옆에 앉아 있지만 서로 어떤 자금을 이렇게 서로 이제 보내게 될 때도 서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로그래밍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 하고 사실 저기 이제 저희 한국 지금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런 어떤 금전 거래를 굉장히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그러면 투기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명확한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다. 비록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소수의 매니아들 만 사실 거래를 했고 시간이 지나서 소수의 사람들만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금전 거래를 하던가 이제 투자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 2020 이제 4년도 이후부터는 미국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이제 승인했고 금융 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네트워크들을 사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혹은 다른 알트코인도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서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단순 수급이 몰려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스마트 계약이란 게 또 기술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이 기술 말고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기술의 변화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례일 뿐이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오라클 서비스입니다. 이제 오라클 서비스 혹은 오라클 기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이 오라클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 데이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금융 데이터들은 사실 금융 기관들이 보관하고 거기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매 실시간마다 가격 변동을 우리한테 보내주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 금융 데이터 어떤 서비스라고 하고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일인데 이런 금융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지금 현재 올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RWA라고 해서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1달러의 가치를 갖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돼서 사실 여러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우리가 전통 산업에서 발생했던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로 갖고 와야 되는 사실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을 나는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를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들은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통
금융시장에서 데이터를 블록체인 시장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 옮겨올 때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누군가는 판별해 줘야 됩니다. 그 판별을 근데 하나의 기업이 이 가격이 맞다 틀리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세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데이터를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은 훨씬 더 정확성도 높고 보안성도 더 높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2017년 정도에 이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인링크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링크라고 하는 코인이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사실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라클 서비스들이 최근에는 이제 기존 전통 금융과 그 다음에 앞으로 말씀드릴 이 탈중앙화 금융 이 서비스랑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것을 해내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파이도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 디파이가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도 제가 정말 궁금하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는 것을 줄여갖고 약자로 이제 디파이라고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디파이가 태동된 건 사실 2017년쯤이었습니다. 2017년쯤에 이제 전통 그 금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을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 이런 대출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이 실험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전통 금융 산업에 있었던 서비스가 블록체인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이거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중앙화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 방식, 그러니까 이것을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태동이 됐고요. 이 디파이가 태동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예치해둔 자산을 해킹해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실 우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이제 잘 못했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2024년도에 미국이 이제 디파이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이제 규제 자체는 사실 유럽에서 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제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미국은 그 미카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도화하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이제 코인베이스도 이 디파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갑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요. 이 지갑 서비스 위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 서비스를 탑재해서 사람들이 그 1달러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갖고 있어도 4.7%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예치 상품도 내놓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 다양해질 거예요. 이제 로빈후드가 이제 파생 상품을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접근성 좋게, 그다음 사용하기 쉽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서 예전에 이제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이제 밈 주식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간단하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투기성을 짙은 이런 투자가 일어났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옵션 거래를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코인베이스를 주도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파생상품 시장,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 파생상품 시장을 지금 열어주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기자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아마 올해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이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사실 디파이라는 것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트코인하고 디파이하고 합쳐진 것도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그거는 또 어떤 상품인지 또 궁금해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어플리케이션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스택스를 떠올리실 거예요.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개념을 좀 들고 나왔는데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이더리움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이제 거래가 비싸고 거래가 느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빠르게 좀 만들 수 없을까?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들만 거래를 완결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만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데일리 어떤 트랜잭션들은 레이어 2, 즉 다른 어떤 체인에서 처리를 한 후 그거를 검증해서 레이어 1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리자는 사실 컨셉을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합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레이어 2 사이드 체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여러 가지 디파이 활동을 하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종결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활용한 이제 디파이들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야지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소개하는 이런 비트코인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디파이는 아직 불확실하고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처음 디파이가 생겼을 때도 불안전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투기성이 짙은 하나의 서비스들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해킹이죠.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 안 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회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점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취약점이 영원히 취약점으로 남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개발자들이 서로 동의해야지만 기술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그 이더리움 디파이를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즉 너무나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차라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자산을 활용한 사실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이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마친 뒤에 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업그레이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더리움의 역사가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처음에 작업 증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시니까 이제 채굴자들이 있고, 이 채굴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통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채굴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증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하나의 네트워크였고, 하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이것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 지분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토큰을 일정 숫자만큼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한 만큼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게 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이제 국민투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이제 활용해서 국민투표를 한다. 근데 그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서, 검증자들한테 위임을 해서 그 검증자들이 위임받은 이더리움을 활용한 교차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한 대가로 나온 수익을 나누는
맞추는 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이더리움은 발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발전은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이 이제 2021년도만 하더라도 거래 하나 보내려면 10만 원이 들었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은행에서 수수료 1,000원 같은 것도 아끼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고, 요즘은 대부분 다 무료 서비스를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10만 원에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재단도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 거래 수수료가 그럼 왜 높아졌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거래를 처리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몰리는 거래들을 분산시키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수수료가 저렴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레이어 2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는 중요한 정보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전부 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밖에서 처리하자. 그리고 밖에서 처리한 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검증자들이 검증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레이어 2를 이제 계속 2022년도 말부터 굉장히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개발했던 이 레이어 2가 결과적으로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좀 결과가 나왔죠. 그것은 뭐냐면 레이어 2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거래는 빨라지고 거래 수수료는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익은 줄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은 우리가 흔히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뭐냐면 항상 디플레이션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수료를 활용해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많이 발생돼서 이더리움은 소각이 되고, 이더리움이 소각되다 보니까 가치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사실 설계가 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수료를 싸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각할 만한 이더리움이 없어진 거죠. 줄어든 수수료가 결국 이더리움 소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더리움은 항상 디플레이션 돼 왔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에 좀 이르렀어요. 근데 이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됐냐면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검증자들도 이제는 원래는 두 자릿수의 이더리움 숫자만 갖고 있어도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4자리 이상의 어떤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금융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올린다는 건 결국에는 거래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가 발생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각할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이후에 드디어 레이어 2 때는 인플레이션 되다가 며칠 전에 이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디플레이션 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하나하나가 밝힐 때마다 시장의 가치를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사실 근본적으로 봐야 될 좀 관점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 시장에 진입해서 매수를 해도 좋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어떤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과 내러티브들을 좀 파악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2024년도 12월 달, 그 다음에 2025년도 1월 달을 이제 고점으로 해서 50%에서 한 60% 정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이제 3,000불이었던 이더리움이 1,700불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지금은 다시 2,000불로 올라왔지만 굉장히 가격 하락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와
네. 서로 엮이다 보니까 이 매크로 영향을 좀 많이 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사실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알트코인은 몇 배로 더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조금 더 누그러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이 관세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반등이 됐던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단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문제,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장의 문제, 블록체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기술을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국내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상한 코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21년도에 기억하기로는 이름 예쁘면 사람들이 막 사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투기잖아요. 그쵸. 왜냐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코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시장과 이 블록체인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태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왔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할까?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 선별적으로 좀 알트코인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선별하는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요. 시장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 왜냐면 알트코인은 지금도 수백 개가 나오고 있는, 하루에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전 크게 인프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인프라 투자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레이어 1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이어 1들에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최근에는 솔라나, 그다음에 수이, 아니면 뭐 스토리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레이어 1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이제 많은 것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들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비트코인은 가장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보안성이 떨어지지만 그 네트워크 위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솔라나는 어떤 장점이 갖고 있냐? 이더리움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왔어요. 우리가 로빈후드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활기를 띈 것처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위는 어떤 거를 해결하냐? 수위는 이더리움과 이제 솔라나보다 보안성이 더 높은데 빠릅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 프로토콜은 그러면 뭐가 더 나으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컨텐츠들을 판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저작권을 트래킹해서 그 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다 목적성이 있는 레이어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상승 여력은 좀 떨어질지 모릅니다. 다른 알트코인보다. 네. 하지만 돈을 덜 잃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한번 전체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갖고 가면 이런 어떤 알트코인도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프라의 또 다른 면은 전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디파이에서 오라클 서비스, 결국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려야 하는 시점이고, 그러면 그 올려야 하는 시점에서 이 중간에 검증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럼 대표적으로 뭐 체인링크가 있고요. 그다음 피스 네트워크가 있고, 최근에는 레드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회사들이 발행한 코인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좀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만 사실 알아도 흔히 말해서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0원이 됐다. 이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크립토 시장,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코인 시장이라 부르죠. 네. 근데 이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과 그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마켓은 뭐냐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처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시장을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마켓이라고 부르고, 이제 세컨더리 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모든 기술이 나와서 시장에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좋아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사람들한테 유통이 되는 하나의 거래 시장을 우리가 세컨더리 마켓이라 생각을 드는데요. 일단 이 두 시장에 대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까지 오늘자 이제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좋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 프라이머리 마켓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우리가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상장이 되기 전까지, IPO 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동반자처럼 하는 게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고, 근데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최근에 이제 아웃라이어 벤처스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좀 보면요, 좀 알 수 있었는데, 이 아웃라이어 벤처스는 어떤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냐면요, 2025년도 1분기 그 작년에 비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 많이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규모의 얼마나 많이 투자를 집행하는가를 갖고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은 2025년도 1분기는 2024년도 이제 말보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건수는 훨씬 더 적어졌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자금의 투자 규모가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거래가 굉장히 컸어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인 이제 바이낸스의 지분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가장 수익성도 좋고 투자 가치가 높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많은 거래를 투자를 집행했던 것 뿐입니다. 막 이런 어떤 특이한 어떤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면은 2024년도 말과 2025년도 초는 비슷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달라진 점 하나가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2024년도 말에는 이제 100여 건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제 2025년도 이제 1분기에는 100건도 안 되는 거래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 규모는 전과 비슷한데 건수는 줄어들었다는 거는 결국 이 투자자들은 뭔가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는 굉장히 낭만이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감도 높았고요. 왜냐면 ETF가 승인 났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잘 될 거라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큰 꿈이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어떤 벤처 투자자들도 밝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25년 넘어오면서 이 흐름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알트코인도 많이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하나의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주목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요한 것들만 투자를 하자라고 좀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프라이머리 마켓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좀 시장을 알트코인 시장, 그다음에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하고 있는 좀 시점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세컨더리 마켓은 헤지 펀드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장이에요. 헤지 펀드들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선물 거래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거래소에서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코인을 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세컨더리 마켓인데, 오히려 이 세컨더리 마켓은 지금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미국에서 이 블록체인 시장의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비텐서라고 하는 AI 블록체인 레이어 1, 그러니까 그 AI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큰 베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비텐서를 엄청 많이 시장에서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발주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팔로우 투자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도 우리도 비텐서가 만들어갈 이 AI 시장, 이 AI 시장과 이 코인 시장을 이 장밋빛 미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좀 했고요. 이제 솔라나에서도 캐나다에 있는 솔라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 친구들은 뭐냐면 솔라나가 앞으로 미래다. 솔라나가 빠르고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매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가장 적합한 체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앞으로 솔라나를 계속적으로 매입할 거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주마다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솔라나를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뭐 이런 거 보면 이 헤지 펀드와 좀 더 공격적 투자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프라이머 시장에선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가고 이제 세컨더리에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뉘앙스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컨더리 마켓보다 프라이머리 마켓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면 100개 실패도 하나만 성공하면은 네. 나머지를 다 커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근데 프라이머리 마켓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지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 방향을 틀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손해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작가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겨야 하는 소식이긴 하죠. 결국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이니까요. 예전에 비트코인 ETF 되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들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결국 주식을 거래하듯이 결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던 매수세가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맞았었습니다. 왜냐면 6만 불밖에 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현재 시점으로 지금 10만 불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어떤 매수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신규 매수세들이 생겼고 베이비 부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금융기관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결국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지금 현 시점에 땡겨와가지고 가치를 반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메타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었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현실이 없다. 다 가상세계에서 살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그럴싸한 이제 스토리 이런 것들에 이제 따라서 투자하는 시장은 좀 끝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메타버스가 실패를 하니까 오히려 이런 10년 후의 가치를 현재 땡겨와서 선제적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앞에 당장 1, 2년 후에 바뀔 것을 예상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자산인 RWA 이 시장에 엄청난 지금 자금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랑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약간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흐름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투자자들이 일단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돼서 우리는 흔히 RWA라고 부르는데 이 RWA 섹터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게 온도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이제 코인인데 이 온도는 사실 재간접 펀드들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재간접 펀드들이
좀 운영했던 방식을 차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받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던 펀드의 수익 증권을 사오는 형식으로 토큰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자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도 비싸고 사실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RWA 시장에 가장 먼저 나왔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뽑히고 있고, 최근에는 이 친구들은 RWA 레이어 1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좀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그들만을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 2년 후에는 분명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RWA 시장에는 온도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최근에 에테나라고 하는 코인도 RWA 네트워크로서 좀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프로토콜도 RWA 체인으로서 발전하겠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상장돼 있는 플럼이라고 하는 플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도 RWA에 특화된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2026년도에 이게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지가 이젠 중요해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쫓아가면서 조금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디파이에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흐름의 배경과 이제 향후 유망한 디파이 분야가 뭘까요? 일단 디파이 시장에도 기관들의 유입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곧 수정 법안이 이제 나와서 이제 통과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8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예적금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4% 미만의 사실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를 사면 이제 4% 이상의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ETF들을 많이 사시는 거고, 근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만 갖고 있으면은 4%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1달러에 상응하는 하나의 토큰이에요.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1달러를 입금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위에서 1달러에 상응하는 토큰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서로 1달러를 패깅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담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발행사들은 이 담보를 활용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국채에 수요가 없을까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새로운 매수 주체가 사실 코인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되는 거고, 그럼 그 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금리를 다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자로서. 근데 이게 아직은 미국에서 허용을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레이 에어리아 같아요. 아직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하나의 이런 어떤 영역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도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로 옮겨와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하는 곳에 예치를 또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익을 벌 수 있는 것들이 4%에서 1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자금을 예치해주면 어떤 걸로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주냐면 은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우리가 예금하면 그 예금으로 기업들 대출이나 개인 대출해서 그 어떤 예대마진을 먹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파이도 똑같습니다. 예치받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것을 빌려가고 싶은 사람한테 고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금리 어떤 수요는 항상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는 금리가 올라가고 하락장일 때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빌려주고 거기서 수취하는 금리를
갖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코인 예치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 금리가 보통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금융 상품이 코인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요가 있을까? 누군가 이거 하고 싶어 할까라고 했을 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안다고 한 가정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고금리잖아요. 네. 너무 그렇잖아요.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채권도 굉장히 금리가 낮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험사들 포함 연기금, 그 다음에 공제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만 하는 하나의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보다 높아야 되고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이 사실 어떤 거냐면 대체 투자 자산이었거든요. 이런 대체 투자 자산을 했을 때도 결국 채권하고 뭐 미국의 어떤 채권의 금리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그 투자 자산하고 스프레드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차이가 결국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는 그때도 있었었거든요. 네. 아무리 자산이 네. 할지라도 그런 수요들이 그러면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다음에 디파이 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례 없는 지금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달러를 예치해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300빌리언 달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뭐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500조가 조금 안 될 거예요. 500조 원이 좀 안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의 자금 유입 외에 주목할 만한 지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기관들의 지표는 사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 좀 생소할 겁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트래킹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래킹 해주게 비주얼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료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디파이에서는 디파이 라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더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보자산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이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어떤 거래소에서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또 이해를 하시게 되면 또 새로운 알트코인에 대한 또 시각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요즘에 최근 AI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AI와 블록체인은 어떤 접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AI라는 것이 물론 우리는 이제 챗GPT로 좀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2023년도 말부터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이제 챗GPT가 모든 거를 또 바꿔놓은 것 같고 지금은 아예 일상생활까지 바꾸는 하나의 어떤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23년도부터 많은 개발자들이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AI가 빅 트렌드가 된다고 하면 블록체인 시장은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고민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저 같은 리서처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굉장히 찰떡 같은 존재다. 왜 그러냐? 블록체인의 장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안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의 단점은 그럼 뭐냐? 사업의 확장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저 단점이 있었죠. 근데 그 반면에 인공지능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은 사실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이 조금 취약하다. 대신에 좋은 건 뭐냐? 사업의 확장성을 늘려주는 하나의 장점이 있죠. 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높은 보안성과 AI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의 확장성을 네. 결합해서 더 좋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어떤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 GPU 클라우드입니다. 이 GPU 클라우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GPU가 요즘 부족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이 GPU가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거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나왔어요. 이제 안 쓰는 GPU들을 모아가지고요. 그거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태동을 한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스토리 프로토콜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스토리 프로토콜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냐면 인공지능이 무차별적으로 남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학습하고 데이터를 도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거 원 저작자를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원 저작자를 그냥 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블록체인 위에서 하면 가능하다. 모든 어떤 데이터들에 하나의 색지를 붙이고 그 색지를 쓴 사람들은 색지를 누군가 리믹스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거에 소유했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돌려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AI가 없었으면은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AI가 갖고 있는 확장성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관련된 한 사례도 살펴보면 최근에 한국에 상장됐던 카이토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카이토는 어떤 서비스냐면 이 블록체인 위에 있는 데이터 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이터들, 특히 이 블록체인을 이 다루는 사람들은 이 블록체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굿 트위터, 요즘 X라고 하는 네. 소셜 플랫폼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AI가 전부 다 데이터를 갖고 와서요. 그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많이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거에 관심이 늘었고 줄었는지를 주식시장에 있었던 이 마인드쉐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사각형으로 막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많아지면 갑자기 그 마인드쉐어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AI에 관심이 많구나, 사람들이 디파이에 관심이 많구나,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구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일일이 진짜 한 수십 명을 앉혀놓고 사람들이 일일이 수기로 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해버리니까 결국 사업의 확장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끌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도 풍부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좀 사람들의 센티먼트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사실 제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AI가 없었으면 블록체인 시장에 등장도 못했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데이터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판별도 그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검증자들이 참여를 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AI가 나오고 나서 많은 것들이 블록체인 시장에도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게 이제 기술성과 실용성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존의 투자자들한테는 네. 너무나 좋죠. 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비대칭성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도 공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공시가 제대로 안 되면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사실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네. 블록체인과 AI가 결합되면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아직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 아직 참여자들도 많지 않고 이 블록체인 기술에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없고 또 제도적으로 기관들한테 허용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걸음마 단계거든요. 네. 근데 미국 투자자나 중국 투자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바뀐 서비스들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리고 있죠. 저조차도 데이터를 이제는 예전에는 6시간 걸려서 네. 리서치해야 됐던 것들을 지금은 1시간, 2시간만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데이터도 더 정교해지고 네. 더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표들도.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실시간으로 다 되니까. 그럼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새로 들어온 투자자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네. 좋아질 거죠. 왜냐면 네.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셨겠지만 그래도 이 코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기술도 없고 펀더멘털이 없다 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근데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있다고 부정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펀더멘털을 알 수 있는 편한 데이터들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들만 있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알트코인 시장도 기술 기반의 시장이고 기술 트렌드에 따라 가치가 생기며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고 시각화돼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왜? 블록체인이 검증하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젠.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AI 관련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AI 관련 코인 뭐 어떤 걸 투자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선뜻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AI 코인 관련된 섹터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프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외에도 이제 AI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해서 나온 서비스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쪽. 일단 인프라를 살펴보면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프라는 앞서 말씀드린 GPU 클라우드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GPU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은 되게 많은데, 아이오넷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저께인가 업비트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셔라고 하는 코인도 있어요. 그리고 랜더라고 하는 코인도 있고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남는 GPU들을 활용해서 GPU가 필요한 사람들,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자신들의 사업에 이 GPU를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 어떤 분야에 필요하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게 GPU 클라우드인데 이 섹터는 이제 매출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매출 규모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 에이셔 같은 경우는 그 공개를 했는데요. 저번 연도에 발생한 매출 자체가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마진율도 30%가 넘습니다. 즉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나아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나아요. 네, 그만큼 실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이런 그 네트워크들입니다. 앞서 이제 RWA 네트워크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AI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장 미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는 비텐서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비텐서는 이제 DCG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자금과 리소스를 투입해서 그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 비텐서에 좋은 좀 견해를 갖는 건 뭐냐면 AI와 블록체인이 처음 만났을 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인센티브가 문제였어요. 개발자들은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을 발행해서 이제 발행했으니까 가치가 생겼잖아요. 그럼 토큰을 매각해서 운용 자금을 이제 개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근데 그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토큰을 매각했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아우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토큰을 발행했고 거기서 더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그럼 그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큰을 판매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대주주가 주식을 판 것처럼 받아들여서 가격 폭락이 오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개발자들이 더 많은 좀 성과를 내려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주는 메커니즘을 만들자. 즉 네트워크 단에서. 그래서 빗텐서는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끌어갖고 빗텐서라고 하는 타오라고 하는 토큰이 있는데, 그 타오 토큰은 예치를 많이 받으면요, 인기 투표 같은 거예요. 예치를 많이 받으면요, 더 많은 그 토큰을 지원해줘요. 그 스타트업들한테.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을 받아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토큰의 가치도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빗텐서 생태계의 이 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네트워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구조들 때문에 더 지속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빗텐서가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너가 사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안 갖고 있어요. 저는 리서처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이 얘기를 할 동안 중립적인 의견을 또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거는 스토리 프로토콜도 볼만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특이한 게, 아까 전에 인공지능이 무차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의 이제 근간은 사실 AI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라는 개념이, 우리는 영상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의 데이터들도 전부 다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것들이 서로 온전히 라벨링이 돼서 교환이 돼야지만 블록체인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는 스토리 프로토콜도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몇 안 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예. 항상 블록체인 관련돼서 비판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네. 스토리 프로토콜만큼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주제적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기술로 해결을 하려는 하나의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스토리 프로토콜도 한번 보면 좋겠다.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빗텐서와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 AI, 이 네트워크로서 좀 가치를 좀 받는 것 같다. 그럼 어플리케이션端에서는 그럼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한테 투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카이토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프로젝트는 피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원래 오라클 서비스였어요. 아까 전에 이제 금융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는. 근데 이 친구들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시각화된 데이터, 그다음에 더 많은 어떤 금융 데이터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혼합해서 블룸버그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내에 블룸버그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원할 때마다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터미널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추후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전부 다 AI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스토리 프로토콜 말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는 또 따로 없을까요? 이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블록체인 시장, 역대까지 시장은 블록체인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 기술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냐, 실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까지 갈 겁니다. 그거에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알트코인 조건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느냐인가요?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느냐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리고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든 블록체인이든. 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떤 가치를 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홍보를 하고 싶은 이런 책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럼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세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속 변해왔어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랑 연계가 되는데요.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보안성이
높고 네. 근데 거래 비용은 높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더리움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근데 이더리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네트워크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작동시키게 하고 싶었던 애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장성에 더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였고 네. 근데 확장성이 커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라고 하는 기술이 나온 거고요. 레이어 2가 나오다 보니까 상호 운용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결과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제출을 하지만 그럼 사람들이 거래를 처음에 할 때 네.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발생할 때는 레이어 2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네. 레이어 2들마다 다 규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이 안 돼. 그러면 그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규격화 시킨 게 바로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이 사람들은 그 모든 레이어 2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규격을 갖고 있는 자산들을 하나의 규격으로 만들어서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브릿지 관련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퍼랜드도 있었고 앞서 말했는 레이어 제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했었다. 그럼 레이어 2 다음에 이런 유동성들이 계속 분산되니까 이거를 그러면 한데 모은 그리고 빠른 네. 어떤 네트워크는 없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니시아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글로벌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니시아도 이런 겁니다. 이더리움 보니까 레이어 2들 때문에 다 규격도 다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트워크가 다 다르니까 다른 걸 쓰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블록체인의 유동성이 이렇게 파편화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완할까라고 해서 자기들은 이런 걸 한데 모으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출시한 거죠. 그게 이니시아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기술의 흐름들입니다. 네. 다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문제점이라는 것이고요. 네. 이 기술의 흐름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한 10년 뒤면 어떻게 시장이 또 변화할까요? 10년은 굉장히 먼 시간이죠. 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계좌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서 여러분의 자금을 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에서 친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자금을 보내는 거를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시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지금은 우리가 예적금밖에 안 하지만 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들이 나올 것이고 이 예적금 상품은 한국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유니버셜한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융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RWA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라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RWA 시장과 그 다음에 이 디파이 시장을 같이 한번 보셔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이제 승인해주고 결국 대통령 서명까지 하면 법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금으로 알트코인 시장에 있는 디파이를 활용할 거고요. 그럼 이 디파이 시장을 이제 활용하다 보면 디파이 관련된 거래소들 그다음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라클 서비스들도 굉장히 곽강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또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코인베이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고요. 최근에 어저께죠.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옵션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네. 가장 큰 거래소였거든요. 옵션 시장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지금 현물만 다루지만 앞으로는 파생 상품도 다룰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수익은 파생 상품에서 나와요. 거래소의 수익은. 사람들이 선물 거래하거나 아니면 옵션 거래하는 이런 어떤 로빈후드가 했던 그런 어떤 비즈니스들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지금의 가치는 현물 거래에서 나오는 수수료, 그 다음에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유통하기 위해서 매출의 60%를 갖다 줘요. 코인베이스에. 근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코인베이스도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니까 네. 결국 유통을 하려는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유통에 대한 권한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재평가가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넓게 봐야겠네요. 네, 넓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네. 코인 시장은 코인 시장, 네.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 네.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로 묶여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때문에 네. ETF화되고, 이제 투자자들이 섞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용자도 섞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네, 오늘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과 저희 함께 알트코인 시장 흐름부터 이제 디파이 그리고 AI 코인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코인 시장이지만 이제 그 안에서 방향성을 또 잃지 않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꿔보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알트코인 시장을 투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기라고 많이들 보셨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해결하는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최근에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을 좀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로 놓치셨던 이런 흐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책을 보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눈이 생기는 건가요? 알트코인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요? 그 역사가 짧으니까 이해할 것도 몇 개 오. 없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변화시킨 기술들만 안다면 그 과거를 아니까 앞으로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봐주신다면 알트코인도 이제 투기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들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었구나, 그 와중에 우리가 단지 이름이 예뻐서 거래했던 코인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그럼 앞으로 이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래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